우리는 언제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움과 선량함을 지니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다운 모습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거듭 새롭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님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법정 스님의 신간도서 진짜 나를 찾아라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책으로 발표되지 않은 법정 스님의 강연을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실천 덕목을 바탕으로 만드신 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30주년을 기념하여 책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참다운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님의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스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수많은 생을 두고 쌓은 인연. 1996년 5월 22일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초 단위입니다.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누구라도 그 삶이 가정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에 따라 그 삶이, 그 인생이 달라져요. 한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인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가정이 이루어졌을까요? 우연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생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인연입니다. 지구 인구가 수십억 명이 넘지요. 그 가운데서 어떤 특별함이 있어 부부의 연을, 가족의 연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보았고 그렇게 하여 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신비로운 비밀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무심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연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생을 두고 쌓은 인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마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인생을 꽃피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난 겁니다. 많은 인간적인 문제의 근원은 가족 관계에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가 원만하면 집안이 늘 환하게 빛이 납니다. 반대로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삐걱거리면 늘 어둡고 우울합니다. 또 그것이 가족 얼굴에 드러나요. 얼굴을 보면 그 집안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터전이고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려요.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사사건건 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등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등나무는 배 꼬이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꼬일지도 모른다고 등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는 등나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등나무를 숲이 되게 심어 놓아도 꼬일 일이 없어요. 요즘은 모두가 바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녀오면 학원 가느라 정신없어요. 가족이 모여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어요. 옛날 농경 사회 때는 한 울타리 안이나 한 논밭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에 접어들어 세상이 점차 도시화되면서 삶의 터전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집안에 살면서도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면 삭막한 관계만 남게 돼요. 그런 집안은 혼이 나가버린 육신과 같습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탈선할 위험이 적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무겁고 우울하면 마음을 붙이지 못해 밖으로 나돌면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가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또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늦으면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또 우리가 아프면 걱정해주는 곳입니다. 그곳이 가정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 가정이에요. 어느 때고 불쑥 드나들 수 있는 마음 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금자리가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도시화와 산업화입니다. 여기에 매몰되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대화다운 대화가 없습니다. 묻는 말에나 대답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또 뭐 해달라고 요구나 하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 내면을 드러내어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관공서 서류 적을 때나 여건을 발급받을 때 지급란에 뭐라고 기록하시나요?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주부라고 적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 슬그머니 화가 난대요. 왜 그럴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고작 주부라니 정체성이 약한 것 같기 때문이겠지요. 그동안 내가 도대체 뭘 했는가 싶기도 할 테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부의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말로 써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숭고한 직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옵니까? 어머니는 생명의 시작이자 완성이에요. 마치 대지와 같은 거예요. 대지에서 모든 생명이 탄생합니다. 어머니처럼 위대한 창조주는 없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생명이 잉태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어머니들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어머니는 생명의 뿌리니까요. 아주 오래전인데 내가 송강사에 있을 때 조카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왔어요. 그걸 받아 들고는 문득 이제 내 생명의 뿌리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어머니들은 생명의 뿌리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내일 모레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기저기서 부처님 오신다고 떠드는데 부처님도 어머니가 없으면 어디서 오셨겠어요? 즉, 어머니는 세상의 근원입니다. 요즘 한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예요. 경제권도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고 자녀 교육 문제도 어머니들이 더 신경 씁니다.
북의 사회에서 다시 목의 사회로 서서히 환원되고 있어요. 아마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질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또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각성해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달라지려면 어머니들 생활 습관부터 달라져야 해요. 과소비 풍조부터 버려야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자제하세요. 될 수 있으면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홀가분하게 안팎으로 그릇김 없이 그렇게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삶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까요? 물론 그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을 꼽으라고 하자면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자식 농사를 잘 짓고 또 그 열매를 잘 거두어야 합니다. 씨만 뿌려놓고 그 씨를 잘 돌보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또 좋은 부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부부의 삶은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는 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이끼리 만나면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운 사람들 만나면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말문이란 그런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 그 안에 쌓아두었던 것을 다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우정이죠. 대화를 통해 흩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의 연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근원은 가족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품 안에서 떠나면 결국 두 내외만 남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근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원을 바라보는 방법 중 하나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상대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내나 어린 자식이나 대등한 인격체로서 대해야 합니다. 아유, 마누라가 뭘 안다고. 저 녀석 또 말대꾸하네.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일방적인 훈계나 타이름은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둘째, 텅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선입견이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한 집안 식구라도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에는 나이가 붙지만 영혼에는 나이가 붙지 않아요. 맑은 영혼에는 맑은 기운이 깃듭니다. 셋째,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느낌을 나눔으로써 오해가 풀리고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상대가 아무 저의 없이 말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리 말하나?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데 소통이 될 리가 없지요.
대화에는 이기고 지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해요. 또 자신의 마음이 거절당할 때 자기 자신이 거절당한 걸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높아져요. 묵살되거나 거절당하면 주눅이 들고 맙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통해서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처지를 바꿔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어울려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생각과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십시오. 허심탄회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만 빛을 갚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는 것입니다. 말의 덕을 쌓으십시오. 그 덕이 수많은 생을 두고 쌓은 우리 인연에 밝은 빛을 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흐르는 강물을 보라. 2003년 10월 2일 맑고 향기롭게 10주년 기념 부산 모임. 여러분,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지요? 어떻게 운전하나요? 그리고 또 목적지까지 어떻게 갑니까? 가면서 풍경은 보나요? 가서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며 흐뭇해 하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려면 어디를 어떻게 경유해서 가야 한다.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운전을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급한 마음에 가속 페달을 밟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은 자동차를 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할 일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도 다 놓치고 페달만 밟아서 목적지에 이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목적만을 위한 수단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은 좋은 수단이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속도, 이것은 건전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삶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큰 인연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지 늙은 중이 하는 잔소리 듣겠다고 자동차 타고 빨리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에 살면서도 생각은 과거에 두고 또 오지도 않을 미래 쪽으로 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가 소멸되고 말아요. 내 몸뚱이만 현재에 걸려 있지 실존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현재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지난 여름에 연꽃을 좀 볼까 싶어 갔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봐도 연꽃다운 연꽃을 보기 힘들어요. 미당 서정주의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라는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이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라는 구절이 있어요. 참 좋지 않습니까? 만나러 가는 바람이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 같다고 말해요. 연꽃을 만나러 가는 것은 들뜸이나 기대이겠습니다만 만나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 난 후에 충만일 수도 있고 두고 돌아서야 하는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시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가끔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기도 합니다. 나는 충만이었습니다. 이런 시를 외고 있으면 연꽃을 보지 않아도 내 안에서 연꽃이 피어나요. 시는 대체로 짧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시라도 읽는 데는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한 호흡, 한 호흡, 긴 숨결로 음미해야 합니다. 시를 앵커가 뉴스 대본 읽듯 해서는 안 됩니다. 느리게 그리고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의 참맛을 알 수 있어요. 더 느리게, 더 깊게, 더 울림 있게 읽어야 합니다. 호젓한 산길을 차 타고 씩 지나가면 흙먼지만 일 뿐입니다. 고무신 신고 나긋나긋하게 걸으며 하늘을 보아야 거기에 구름이 연꽃으로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연꽃은 결코 속도에 따라 피지 않습니다. 느리게 시를 읽으십시오. 느리게 시를 읽으면 속도에 지친 몸에 생기가 돕니다. 사람이 젊어집니다. 컴퓨터 사각 스크린 안에는 인간의 마음이 없습니다. 편리함은 있어도 인간의 향기는 없습니다. 산으로, 들로 나가서 만났을 때 그렇게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간이 성숙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고 꽃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계절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계절의 순환이 받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씨 뿌리고 내일 꽃 피기를 바라지 말고 오늘 꽃 피었다고 모레 열매 맺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미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던 것이라고. 이 울음의 깊이를 알아야 인간으로서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점과 또 다른 한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은 직선입니다. 가장 짧다는 것은 가장 빠르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직선은 현대 문명을 상징합니다. 이 직선은 거침이 없습니다. 가로막는 것은 모두 뚫고 나갑니다. 굽이 흘러야 하는 냇물을 곱게 바꾸고 흐르는 물을 조절하는 바위를 치워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던 유속을 문명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이 생깁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해들은 바로 이 직선이 만든 왜곡입니다.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고 다 끊어버리니까 이런 왜곡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속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 그대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문명은 직선이에요. 이때의 직선은 비정함입니다. 자연은 곡선이에요. 이때의 곡선은 다정함입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해안이나 산자락을 보세요. 얼마나 유연합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요. 곡선의 묘미가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유연은 불가에서 말하는 유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곡선이지 않으면 다정할 수 없고 다정하지 않으면 인연이 생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70이건 80이건 한 생애를 살면서 사는 길이 뻔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을 알고 있는 직선 인생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걸 떠나서
재미가 없습니다. 구불구불 돌아도 가고 옆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하면서 새로운 꿈도 꾸고 희망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곡선에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든지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유자적한 생활 태도를 다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해야 돼요. 여유란 단순히 물질이나 시간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인생을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라는 말로 삶의 여유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경제는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1차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탐구하는 일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느 하나 직선인 것이 없습니다. 직선으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곡선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이해를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예요. 이와 같은 삶의 기술과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또한 타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웃과 아름다운 유대를 이루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늘 바쁘다 바빠 버릇처럼 말하며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종점은 죽음인데 시간에 채찍질을 하면 그 죽음에 더 빨리 이르고 맙니다. 반면에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영혼의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밭에 무엇을 심고 가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허둥대는 사람과 열심히 밭을 일군 후 잠시 쉴 때 곁을 지나는 바람에 땀을 식히는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분명 삶에서 다른 여정과 무늬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느 여정과 무늬가 아름다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시간을 등에 모시고 가지 마세요. 시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작대기 2개가 서로 의지해서 하나의 글자를 이루고 이 글자가 뜻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작대기 하나만 있어서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산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저도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삽니다. 특히 자연 속 수많은 생물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커다란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살지 않습니다. 많은 생물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떤 작물이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벌레가 참 많이 꼬입니다. 그걸 막고자 만든 것이 살충제입니다. 그런데 약을 뿌리는 건 부분에만 집착해 전체를 내다볼 줄 모르는 처사입니다. 살충제를 쓰면 없애고자 하는 벌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위기를 맞습니다. 약재의 성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먹이 사슬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다 모두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들을 인위적으로 없애게 되면 생태계에 어떤 큰 변이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충이라고 부르는 벌레들도 거대한 우주의 질서에 따라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살충제를 뿌려버리면 결국 그 독성에, 그 함정에 우리가 고스란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충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사는 강원도 얘기입니다. 전에는 산에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요새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돌배 같은 거, 산자두 같은 거 많이 맺혔는데 이젠 안 맺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솔잎 헉파리를 없애겠다고 가끔 항공 방제를 하는데 그때 벌이나 나비가 같이 죽어버려서 그렇다고 해요. 곤충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충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위 과학자니 전문가니 하는 사람들도 한 부분밖에 볼 줄을 몰라요. 과학을 맹신하지 말고 자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 환경이 말할 수 없이 매우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 지금 지구 환경 위기를 시간으로 치면 밤 9시 15분이래요. 12시가 종말이니까 이제 고작 2시간 남짓 남은 거예요. 2시간 후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위기는 결국 그 속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 생활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게 분명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우리 삶의 터전을 누가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탓이에요. 속도에 미친 산업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소비와 낭비를 일삼은 우리가 지구를 위기에 빠뜨린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은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합니다. 움켜쥔다는 것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욕심이 소비를 낳고 낭비를 낳습니다. 움켜쥔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쓰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쓰다듬는다는 것은 즐기되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쓰다듬을 줄 알게 되면 자기 세계와 하나가 돼요. 쓰다듬을 줄 모르고 그냥 움켜쥐기만 하면 자기 세계와 분리가 됩니다. 집안에 쌓아두었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업이 됩니다. 업. 제가 요즘 어디 가나 이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 자신, 즉 개인의 업을 별업이라고 하고 여럿이 같이 짓는 업, 사회적으로 짓는 업을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를 오염시킨 것은 별업이기도 하지만 공업이기도 해요. 개개인이 잘못을 모른 채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씨와 같습니다. 이 업이라는 씨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업의 파장이고 흐름이에요. 이 흐름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업은 공업이고 공업은 또 별업입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각각의 개인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형성한 것입니다. 개별이 모였지만 이 개별로 나눌 수 없는 것이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찌 별업이 따로 있고 공업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의 고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들도 적당히 사는데 나 혼자 유난 떤다고 뭐 세상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 값진 삶인지 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인지 생각해 본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에 충실히 임한다면 세상은 달라져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새롭게 덕을 쌓아야 돼요.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현재와 같은 반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친자연적인 생활,
생명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자연 순응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존, 공생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존과 공생을 이루려면 이제라도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천천히 흘러야 합니다. 시를 읽듯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구호가 아닌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였을 때 그곳 하늘에 구름이 흐르고 그곳 연못에 연꽃이 피어납니다. 가만히 눈을 들어 내면의 강을 보십시오. 거기에 흐르는 삶의 윤서를 읽으십시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깃전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척도를 소유에 두지 말라.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생각이 깊어질 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가꾸고 싶은 날에 법정 스님의 책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